신교육사역 이론에 있어서 신교육사역을 설명할게요. 신교육사역은 학교 교육 과정에 내재된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한 방면에서는 또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문화적인 거나 경제적인 그러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두 가지예요. 구조기능주의와 갈등론은 각각 다른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평행되게 연구를 했는데, 신교육사역은 이거예요. 자, 상징적 상호주의.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지식이 나타나고 맥락 속에서 의미가 전달되고 맥락 속에서 무언가 사회 구조가 재생산될 수 있다는 관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실이라는 맥락 속에, 또 교육의 행위의 맥락 속에 어떻게 구조주의 기능 관점에서 어떻게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 지식 속에 어떻게 그 지식이 전달되고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들을 분석해서 그 안에 어떤 지식의 정당화를, 혹은 지식의 전수의 내용이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지, 지배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신교육 사역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이러한 지식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지식을 정당화하는 헤게모니적 관계, 주도권과 계급적 이해관계는 어떠한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지,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서 하위층은 아주 뭐랄까요, 직접적인 체험과 직장과 이런 것들을 아주 고급스러운 어떤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뮤지컬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또 이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학적이면 절대평가와 성취기준 평가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렇게 좋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데, 상대평가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얼마만큼의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측정하게 돼버리면 어떤 학력평가를 하게 되면 잘 쓴 아이들이 더 많은 점수를,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이것처럼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려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탐구하는 게 신교육 사역입니다. 자, 대표적인 학생들이 미셸 영, 그다음에 바질 번스타인, 그다음에 이글 레스톤, 그다음에 범바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 입장이 이거예요. 지식은 영구 불변한 게 아니고 특정한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사약을 이 사람들은 추구를 합니다. 불평등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 교과서는 중산층을 표준으로 해서 작성하는데, 그렇다면 저 하위층, 또 농촌에 있는, 또 그런 이 도시의 문화를 이해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시 문화를 가르친다고 해보세요. 당연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학교가 특정 사회 계층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지식으로 변형시켜 가르치게 돼서 지배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전수하고 있다고. 그러면 학교 지식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재생된다는지를 분석하는, 그래서 교과서의 분석 속에 얼마만큼 지배 이데올로기와 특정 지배계층의 문화적인 자본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분석이 하나의 연구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응용하는 차원이에요.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들. 자, 사회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사회 현상에 바람직한 못한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집단적 사회운동에 따른 사회적 개입, 정책이 존재가 되는 것들을 갖다가 사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상황,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어때요?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병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많은 공적 활동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기본 재난소득을 제공하겠다,
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계획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것이 사회 문제고요. 사회 문제는 상대적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회마다 달리 또 사회마다 지역마다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 부분에 있어서 사회 문제가로 접근하는 건 동아시아 우리 아시아 문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구 문화는 뭐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부부로서 인정도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 네, 문제의 관점, 원인, 해결책은 시공간적인 맥락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 문제를 누가 정의하죠? 주로 사회 주류 집단이나 권력층이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지 않은 이 주류층을 따라가지 못하는 메인스트림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탈자가 되고 일탈이 생겨난다고 보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의 그 유형은 이제 제도 탓이냐 개인 탓이냐 얘의 탓인데 기존의 사회 규범과 가치를 파기하는 개인의 행동으로 보는 관점 모든 일탈을 개인적으로 개인의 문제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어서 사회 규범과 구조로 일탈. 또 반면에요. 제도 탓을 하는 사람, 구조적인 탓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받는 심리적인 물리적 고통이 되는 사회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생긴다. 나쁜 사회 구조와 그 조건에서 일탈한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봐요? 개인의 문제입니까? 제도 탓.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균형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개인적인 그러한 접근도 하고 구조적인 접근을 해서 사회 문제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해요. 특히 교사로서는 일정한 학생의 부적응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뭐 폭력행위든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적응행위든 어떤 일탈행위를 뭐 얘는 원래 그래서 그래 부모가 그래서 그래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두 가지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개인적인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뭐 학급의 문제였는지 교우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어떤 제도 속에서의 문제였는지 이것들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그런 해결책을 찾아주는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개인과 제도. 다른 얘기는 하면 개인 행위와 구조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접근하는 쟁점은 사회가 개인 행위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 개인 행위가 사회를 구성해 나간다는 거. 이런 관점이에요. 자, 구조는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객관적, 보편적 어떤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또 그렇게 행위를 할 때, 적절하게 사회가 유지가 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시카고 학파와 하버드 학파가 있거든요. 하나는 개인 행동, 하나는 사회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개인은 어떤 행위를 해요. 제도는 어느 구조화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를 접근한 데 있어서 개인과 제도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는 거시적인 문제만 봐요. 구조적인 문제만 봐요. 또 개인은 행위적인 문제만 접근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두 측면이 다 존재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봅시다. 일탈행위. 자, 주로 일탈행위는 농촌 공동사의 1차적인 집단에서 2차적인 집단을 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농촌 사회에 했다가 이제 도시 사회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문화를 했다가 새로운 문화 혹은 뭐 이러한 개인적인 문화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A라는 문화에서 B라는 문화로 빨리 이렇게 그런 문화를 습득하고 빨리 적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타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문화적인 지체현상. 5, 9번이 얘기했어요. 아노미적인 자살, 두루깽이 얘기했어요. 일탈, 머트리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한 집, 한 문화, 한 사회의 어떤 특징에서 다른 사회들을 넘어.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제조업이라는 산업사회에서 이제 후기 산업사회 또는 디지털 부분이 강조되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어떠한 기술들이 활용되는 사회에 보면 이전에 활용했던 지식이나 기술이나 스킬들은 이제 쓸모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그쪽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일자리는 이제 새로 바뀌는 그럼 기술들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들이 고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전에 저소득 뭐랄까 어떤 노동이나 뭐 이렇게 제조 같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소득이 떨어지니까 그 소득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어떠한 일탈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탈적 행위에 있어서 한번 봅시다. 낙인론, 낙인. 자, 누가 일탈을 범하나요? 어떤 사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누가 일탈을 결정하나요? 보통 주요 집단이나 우세한 집단들이 상당히 이거는 문제고 이러이러한 측면들은 일탈이라는 것들을 규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편성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낙오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일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봐봐요. 미드는 개인의 행동과 태도는 의미 있는 타자에 했는데 그런 것들을 순응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일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또 베커라는 사람이죠. 하워드 베커라는 사람. 아웃사이더를 얘기했어요. 한 집단이 규범을 만들어서 일탈이 발생하는데 보세요. 규칙을 위반한 행동을 일탈로 규정하고 아웃사이더. 우리는 요즘에 아웃사이더, 자발적인 아웃사이더겠죠? 한 규범에 편성하고 지배 집단의 문화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별도로 고립되고 또 자발적으로 이것들을 부터 벗어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단톡방이든 여러분 함께 하는 부분들에서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동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분이에요. 낙인된다는 게 그거잖아요. 일정한 지배 문화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문제하다라고 낙인 효과가 떨어지는 이 낙인론들을 생각. 자, 이제 왜 학력은 상승할까요? 왜 상승할까? 아까 전에 기술, 기능주의에서 얘기했어요. 자, 점점점 기술이나 어떤 면에서 요건,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뭐예요? 기술이나 어떤 자격을 요구하게 되는데 점점점 고도화하게 되면 거기에 알맞는 학력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학력 상승. 자, 한번 볼게요. 자, 학력 상승의 원인을 보는 관점이 학습 욕구, 개인의 본속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인간의 학습이나 이러한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공된다 이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 속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의 학습적인 어떤 동기가 일어나고 또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뭐죠? 학위로 보면 학사학위만 만족하고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면서 자기를 실현하고 배우는 재미에 빠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 기능. 아까 좀 얘기했어요. 자, 과학산업 기술이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직업세계가 다양하고 전문화에 따라 되니까 거기에 알맞는 전문가나 고급 인력들이 수요가 요청되니까 끊임없이 그것들을 배워야 되고 점점점 이제 봐요.
이제 모두가 다 학력이 학사 수준이 되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석박사를 따야지만 이제 어떠한 전문적인 영역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고급 인력으로서 어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학력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신마르크스주의예요. 자본가가 요구하는 대로 학생을 도구화시키는 그런 공장으로 봤어요, 학교를. 자본주의의 경제 구조와 학교 교육을 상관관계로 봤어요. 보주와 진티스가요. 그래서 자본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학교 제도가 되어 있어서 뭐예요? 점점점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고용주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나 자본주의 정신을 전수를 고용주에게는 하고 일반고, 그다음에 전문고, 자율고 뭐 이런 수준별 발표를 통해 가지고 엘리트 그룹과 노동자 계급을 구분해서 제공을 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자본가 계급들은 점점점 이제 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이렇게 학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지경쟁이론. 자, 학력이 사회적 지위의 획득의 수단이니까 경쟁적으로 학력을 치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봐보세요. 예. 자, 현대나 삼성이나 거기에 연고대 이상의 그냥 그 학벌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 정부 관료들 보면 다 이렇게 좋은 대학 출신들이 많죠. 이렇게 인맥과 학맥들이 그런 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한 지위에 차지하고 거기에 편승하려면 그런 곳에 가야 하지만 선후배 간에 끌어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위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고 학벌과 지형과 학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어 뭐냐 그 지위가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학력이 어떤 지위 획득의 수단이고 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지위 획득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학벌이 그래도 괜찮은 곳에 진학을 해야지만 좋은 지위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냐면 그 제한된 그런 그 입학을 하는 그런 정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보게 자동적으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졸업장은 학력 증명, 또 품질 증명. 졸업장 자체가 개인의 품질이 증명이 될 수 있나요? 개인의 실력의 증빙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동시에 좋은 직장, 높은 소득에서 어떻게? 좋은 결혼,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봐봐요. 기업체 임원의 특정 대학 출신, 학력별 임금격차 심화, 출신 대학별 소득 및 지위 등 이걸 보면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학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리고 스펙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배우지 않아도 되고, 그런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도 다양한 스펙들을 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왕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인명이면 그냥, 스카이 대학에, 내 전공과 맞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지위가 보장되니까, 그래서 미스 매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학력자들의 실업이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88만 원 세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외모는 어떨까요? 외모에 따라서 지위가 보장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학력 상승 원인입니다. 학부모의 교육열. 못 배우고 그래도 내 자식은 가르쳐서 좋은 판검사 되게 해야지. 옛날 시대는 그랬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또 우리는 유교잖아요. 입신양명.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상승을 위해서요. 또 대학에 있어서 상당 부분 학생 이제 이전에 우리가 고등교육 수요를 하기 위해서는 어땠어요? 국가에서
상당 부분 재정을 수입해야 되는데 우리 못 살 때 어땠습니까? 그래서 유지들이 대학을 만들어서 대학 교육을 시키도록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1980년에 입학 그 정원을 확대시켜 버립니다. 졸업 정원제를 만들었어요. 졸업을 좀 이렇게 수요를 조절하고 입학은 자유롭게 하도록.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학 설립 준치주의에 갖고 일정한 요건이 되면 대학을 설립하게끔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상당 부분 정원이 확대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의 수요를 받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또 대학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우수 인재 양성을 배출하고 하는 요구가 많아지고 뭐 이런 등등요. 또 패자 부활전이 부재되고 경직된 사회제도가 있어서 학위 자체가 결국 취업과 연결되고 또 취업이 연결될 뿐 아니라 고용과 승진과 여러 가지 연봉의 학력 격차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또 가급적이면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 라고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교육사역에 있어서 응용을 두 번째로 해보겠는데 여러분들 개천에서 용날까요? 용천에서 이전에는 정말 뭐 딸 자식을 위해서 밥 팔고 소 팔아가지고 공부시키면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판검사도 되고 여러 가지 일에 써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세대보다는 부모 세대보다는 훨씬 잘 사는 세대가 되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사회 계층입니다. 사회 계층은 뭐냐면요. 사회 공간 속에서 사회적 주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층적 집합체예요. 그래서 요즘에 소득에 있어서 70%까지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기본 재난소득인데 내가 포함될까 안 될까? 그래서 의료보험에 있어서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다. 뭐 적어도 한 30만 원 정도까지 뭐 40만 원까지 내는 사람들은 뭐 소득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냐? 그래서 이 지금 그 집단별 그 층화 혹은 위계 체계인데 주로 뭘로 나누냐면 재산이나 교육이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런 계층의 어떤 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누구는 상위층이고 누구는 하류층에 있고 그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배분해내? 이게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배분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자, 사회계층의 결정요인 재산과 수입, 직업, 교육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안정적일수록 상위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직업, 수입과 생활 수준 및 교육 정도, 도덕 기준을 가늠해서 전문직일수록 상위계층이 수받다. 고학력일수록 전문직 고소득이 가능한 상위계층에 포함될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회계층의 결정요인은 재산과 수입, 직업, 교육이다. 사회계층의 분류는 어, 어, 반어의 분류가 있어요. 뭐 평등 참여도 뭐 여러 가지가 상층, 중상류, 중하류, 차상류, 하위층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요. 각 계층은 각기 다른 생활 태도와 문화적 취향이 다르고 자녀 교육의 어떤 선호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르고 이런 문화가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사회 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자,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교육 격차의 부분들인데 보시면요, 요 이렇게 아파트 한 평당 뭐 3천, 2,900만 원 정도이면 어때요? 수리 1, 2등급의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다른 데보다. 그죠? 요 강남.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유심히 보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것은 결국 계층에 있어서 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죠. 그럴수록 수리와 외국어 영역은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게 사회계층과 교육격차를 설명하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역의 측면에 있어서 특히 교사로서는 어, 부모들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지고 학력을 예측만 하지 마시고 또
그러한 계층이 우리 내 반의 학생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따라서 그들이 지금 결핍되어 있는 지금 문화자본이 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 어떤 뭔가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을 제공해 주고 뭐 또 어떤 문화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상 또는 간접 경험이라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제 사회 이동이에요. 자, A라는 집단 속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것들이 사회 이동이라고 그래요. 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의 위계 속에서 하나의 위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수직적 하강, 수직적 이동이에요.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상승 혹은 하강을 얘기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수평적인 이동이에요. 한 계층의 위계에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한 계층의 위계에서 같은 직종에서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거. 한 직종에서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평적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 한 개인이 제가 지금 30살 때는 하류층에 있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50대는 교수가 되면서 중류층으로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 갖다가 세대 내 이동을 그래. 제가 개인적 세대 간 이동. 내 부모님 세대에서는 하류층이었고 저 때는 중류층으로 올라가면 상승이죠. 그러나 어떻게 대물림은 계속해서 동일한 세습된 이런 측면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세대 간 이동입니다. 자, 사회이동은 왜 일어날까요? 개인이 어떤 지위나 계급과 관련된 자기 평가를 할 때는 타인의 평가에서 영향을 받는데 그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극대화하기엔 욕구를 갖게 되고 그래서 지위 경쟁이 촉발해. 그러니까 남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런 계층을 속해야지만 내가 좀 체면도 살고 그럴 거 아니겠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가정 배경, 형제수와의 관계, 성별, 능력에 따라서 상당히 그 사회이동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원인은 구조이동, 산업구조나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데 빅데이터 분석을 잘하고 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고소득을 받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응?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생산 이동. 상류층은 자녀를 적게 갖고 중하층은 많이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자녀의 어떤 부모의 세습하는 경우가 많죠. 또 돈이 많으면 또 세습도 많이 되고요. 이민이도 회나 국외로 이렇게 이주 가거나 옴으로써 이렇게 기존 집단의 위로 밀어내는 이동이에요. 이민이동, 순환이동. 자, 부모보다 높은지나 낮은지로 이동하는 이렇게. 자, 순환이동을 이런 거가 있어요. 자, 이거는 한 7년 전 얘기 같은데요. 7년 전이나 5, 6년 전에 여러분 선배와 함께 여러 신문 기사를 읽어가면서 이 표를 만들었어요. 진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자, 계층은 소득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직업에 의해서 잡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중하, 예를 들면 중학교 졸업생들이 상중하의 학력을 또 학습 성취, 학업 성취를 거둔 학생들이 어떨까 봤더니 특목고일수록 부모가 투자하는 교육비는 많아졌다. 그래서 학업 성취가 높아졌다. 그래서 그들이 스카이 대학에 많이 간다. 그래서 부모의 부수입소득 상류층에 많이 속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순환되고 있어요. 상중하 보세요. 어딨냐? 부지소득 학령에 따라서 이 상중하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수직적인 거는 이렇게 중에서 상으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수평적인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격차는 학력격차, 소득격차, 교육격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요거예요. 요거. 결국은 어느 고등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소득 이 부분들이 여기에 속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사회이동과 교육입니다. 자, 불평등과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평등은 뭐예요? 평등은 성, 인종, 종교, 지역, 계층, 경제적 상태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교육을 받는 상태를 갖다가 교육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평등 요인이 있어요. 자, 원래는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나 특성에 따라서 노력을 적게 하고 또 선천적으로 똑똑한 학생들이 있죠. 또 사회 계급이 있어요. 또 교육의 제공에 대한 정부, 사회 집단들에 대한 권력. 지금은 어떤 권력의 차이에 따르냐, 진보 계층에 따지면 무상교육이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하류층의 평등교육을 강조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보수층에 하면 상당히 수월성 교육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교육이 정당하냐에 보냐에 따라 가지고 교육의 방식이 다뤄지고요. 교육 수준 간 자원의 배분 아까 좀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교사의 능력 차이, 뭐 교육 수준 선택, 가구의 어떤 교육비 지출, 사교육비가 많아지면 학력이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또 학력 격차도 벌어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교육평등은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이 있고요. 보장적 평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요. 자, 먼저 교육 기회의 보장적 평등은 뭐냐면 취약의 기회,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된다. 의무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을 교환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게 보장적 평등입니다. 미안합니다. 허용적 평등.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공동하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질과 양의 능력의 차이를 두는 거는 허용하지만 예를 들면 체육이 강하다 그러면 체육고등학교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모든 기회에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요즘에 이제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성별, 종교, 신념, 경제적 지위 이런 거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허용적 평등이고 아까 전에 보장적 평등은 법 제도적으로 취약기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의무 학비 지원, 무료 급식, 컴퓨터 무상급. 요즘에 코로나 사태에 의해 가지고 온라인 수업한다니까 문제가 뭐가 야기가 됩니까? 이제 빈부격차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달라지죠. 좋은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수강을 듣는 학생이 있고 그거조차도 못 사가지고 빌려야 되는데 온라인 기기가 고가여서 구입도 못하고 학습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컴퓨터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싼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저렴하게 제공을 해줘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보장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의 평등이요. 학교 시설이나 교육 자료나 교육 방법이나 교육 과정이나 교사 수준 등의 차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 평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4년마다 이렇게 학교를 순환전부를 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방면이에요. 또 교육과정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표준화돼서 공통으로 가르쳐야지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 결과의 평등은 학업 청취의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평등가 아닙니다. 결과를 평등하기 위해서 보상적 교육 정책을 해야 돼요. 문화 결핍,
또 이런 문화적인 결핍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보상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업 성취 상태가 가정 배경에 있다는 그런 콜만 보고서에 따라서 어떻게 문화 가정적인 그런 가정의 문화의 어떤 교순을 보장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뭐 프로젝트 헤드 스타트나 무상교육이나 복지 수자 우선 사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육복지를 제공해주는 이런 측면들이 교육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 보상교육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는데요. 한번 뭘 배웠는지 여러분들 한번 앞부분부터 참 이 온라인 강좌는 처음으로 이렇게 빨리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돌아야 돼서 뭘 배웠는지 뒤로 이렇게 이렇게 쭉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뭘 배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약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사약의 영역과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약의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문헌 연구, 뭐 비교 연구, 역사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사회의 교육의 성격은 교육은 사회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교육에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과 관계와 제도와 집단적인 이념 전체를 통해서 어떤 교육의 어떤 사회학적인 성격 이것 부분을 규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도 이런 네 가지의 차원의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탐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학 이론에는 구조기능주의, 주로 사회화와 인재선발과 적재별수의 기능을 제시했던 강조하는 그런 측면들 두루갱이나 파슨스 얘기를 했었고요. 인적 자본론도 얘기를 했었고요. 기술 기능주의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갈등론은 집단의 이해관계와 갈등과 변화를 강조하면서 볼주아 신체의 경제적 재생산주의, 부르드의 문화적 재생산주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었습니다. 상징현상은 미시적 접근을 하면서 기납적이면서 질적 연구를 하는 이런 측면들이 강한 측면이 있다. 얘기를 했었고요. 신교육사역은 교육과정에 내재된 지식이 어떻게 구성됐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이것들이 전수되면서 어떻게 그 지배층의 지식을 정당화시켜 주는지 또 평가가 어떻게 계층을 분리시켜 주는지 이런 등등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신교육사야. 그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사회 현상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요구하면 사회가 개입하는 이것들 사회 문제라고 보였어요. 사회 문제는 상대적이다. 그다음에 개인 탓이냐, 제도 탓이냐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왜 일탈행위가 내려가냐? 어떤 농촌이나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 또 기계적인 유기적인 연대, 어떤 A라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B라는 그런 사회상황으로 전환될 때 적응을 못해서 일탈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은 왜 상정하냐? 학습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술적인 기능 이론 측면에서, 그 다음에 신마르크스적인 이론에서, 지위 경쟁 이론에서 이렇게 졸업장이 이꼬르 소득과 연결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위 경쟁이 일어난다. 상승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들, 개인적인 측면들도 여러 가지 고등교육의 팽창에 있어서 학력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 개천에서 운날까요? 사회계층에 있어서 재산과 수입과 직업과 교육에 따라서 사회계층이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사회계층을 보니까 재산에 따라서도 부동산의 소유를 부동산이 어떠냐에 따라서 학력이 달라진다. 학업 성취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교육 격차의 문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회이동, 수직이동과 수평이동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고요. 주로 이렇게 사회이동에 있어서 사회이동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상승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때요? 요즘에는 이런 사회이동이 제한되어 있죠. 계속해서 계층에 따라서
사의 어떤 이동이 거의 결정이 돼버리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고소득권이 무엇인지를 해서 대학에서 잘 스킬을 배우고 역량을 기르고 또 자격을 갖추어는 그것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코딩, 이런 것들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VR, AR,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고소득에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평등. 그래서 불평등에 아까 전에 좀 헷갈렸지만 허용적 평등,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보장적 평등, 기회를 제공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에서는 상당히 뭐 학비 지원이나 뭐 컴퓨터를 무상 지급한다거나 뭐 장학금을 준다거나 그래서 공부를 할 수 기회를 교육의 기회를 계속 잡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된다는 보장적 평등. 그다음에 조건의 평등. 시설이나 교육 자료나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교사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업 정책에서 결과가 보장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상 교육이나 방과 후 교육 활동이나 일단 EBS 인터넷 강의가 여러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EBS 그런 교육을 강조했고 그래서 수능 시험이 거기서 많이 나는데 점점점 축소해 나가죠. 축소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상위층에 있는 또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평가나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